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접이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알아보기라는 걸 해볼 텐데요. 이거를 왜 하냐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한 동성애자분들 역시도 동성애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동성애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나는지를 한번 나무위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동성애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동성애란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성적 지향이고, 그러한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한다. 여기서 지금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성적 취향이랑은 다르죠. 이 영어로 그 성적 지향은 orientation이고, 취향은 preference, 선호인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적 취향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또 더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성적 지향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각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성적 취향은 뭐 시간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취향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나무위키에서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인간에게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자들은 수십 년간 연구를 했지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온 건 최근 몇 년 정도이다. 성적 지향은 여러 인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학계의 추측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만 결정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동성애는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다른 동물에게도 종 혹은 개체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범성애 등과 같은 여러 성적 지향이 자연적으로 관찰된다. 좀 이 동성애를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하는 주장이, 동성애는 인간만 하는 것이고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 동성애는, 그리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른 성적 지향들도 자연 세계에서 똑같이 관찰되고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성애도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 주류 정신학회는 동성애를 이성애,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상적인 성적 지향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신병은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동성애를 비롯한 인간에게 여터 성적 지향이 형성되는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 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으며, 생물학적 접근으로 유전학과 호르몬, 태아기의 발절, 두뇌 구조 등이 연구되었다. 사회적, 심리학적, 초기 자궁 상태 등의 환경 요인들도 검토되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환경적 요인은 출생 전 임신 상태에서의 자궁의 환경, 자궁 내에서의 태아의 경험, 그리고 임신 중에 부모의 상태, 부모의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화학적인 것들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지, 태어난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적 요인은 임신 중에 태아가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성적 지향이 조기에 결정된다는 것과 성적 지향이 만들어지는데 생물학적, 행동적 뿌리를 포함하며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느 한 가지로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및 호르몬적으로 두 가지 모두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환경적 요인은 사회학적, 심리적 또는 초기 자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생 후 사회적 요인, 아까 환경적 요인이 나왔는데 그것과 구별되게 출생 후 사회적 요인은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출생 후의 사회적인 요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적 취향이 아니라고 과학계에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2004년 소아과에서 비정상적인 양육, 성적 학대 또는 기타 불리한 생활 사건이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확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유아기? 유아기는 만 2세부터 만 5세 어린아이를 가르친다. 이미 엄청 어렸을 때 성적 지향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와 미국 정신의학회, 미국 사회사업가협회는 2006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재 부모의 성적 지향이 지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그 어떤 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이성애, 동성애 또는 양성의 원인이 되는지 과학적 합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효한 증거들은 대다수의 동성애자 성인들이 이성애자 부모에게서 자라며, 또한 동성애자 부부의 대다수의 자녀들도, 입양한 자녀들을 말하겠죠, 이성애자로 자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성적 지향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성애자 부모에게서 동성애자 자식이 나올 수 있고, 또 동성애자가 누군가를 입양을 해서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환상 또는 정체성으로 표현되든 간에 동성애가 판단, 안정, 신뢰성 또는 일반적인 사회적 또는 직업적 능력에서 그 자체로 손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동성애가 어떤 정신병이나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어떤 사회성, 또 신뢰성 이런 것들이 또 직업적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는 정신병이나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정신의학협회는 동성애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성적 지향을 바꿀 필요도 없다. 마이클 킹 교수는 성적 지향의 원인과 발달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인생의 초기에 형성되며 변화에 저항하는 하나의 인간 특성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성적 지향은 이미 인생 초기에 결정이 됐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증거들은 성적 지향이 선택이라는 신학적, 사회적 주장에 상반된다라고 언급하였다. 2017년 네덜란드 왕립과학원에 참여 연구에서 인간의 메커니즘을 통한 성적 지향 결정은 임신 후반기에 결정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유무에 따라 태아는 임신 6주에서 12주 사이에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발달시킨다. 뇌는 임신 후반기에 남성 또는 여성 라인을 따라 차별화된다. 임신 후반기에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의 성 정체성, 남자나 여자라는 느낌, 이성애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이 우리의 삶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래밍 된다. 이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라고 치면은 내가 남자라고 느끼고 여자라고 느끼고 또 이성애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서 설명을 해서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간의 매칭이 이때 정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뇌 성적 분화가 임신 후반기에 테스토스테론의 양의 유무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뇌의 성적인 분화는 유전자 다양성, 고환이 테스토스테론을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후생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궁 내 환경, 의약품, 화학 제품에 의해 교란될 수도 있다. 다만 출생 후 사회적 요인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여러 학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지금 네덜란드 왕립과학원에서도 성 정체성이 후천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 머니는 성별 정체성은 양육 경험에 의해 차별화된다고 보았으며 이 견해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출생 시 남자를 여자로 바꾸려면은 이 정체성을 주입하는 그런 양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사소한 수술 과정에서 성기를 잃은 8개월 된 소년이 여자아이로서 외과적으로 재배치된 데이비드 라이먼은 오치로 분류되어 여성으로 갈라졌다. 어렸을 때 성기를 안타까운 사고로 잃은 소년을 이제 완전히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길렀다고 해요. 라이먼은 소녀 장난감을 받았으며 심리 상담을 받고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에스트로겐을 받았다. 호르몬 요법까지 받았어요. 여자로 완전히 키우기 위해서. 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아동은 여성으로 개발되어 식별되었다. 그러나 라이먼은 자신을 여성으로 식별하지 않았으며 14세 때 자신의 삶을 남성으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먼은 수년간의 심한 우울증, 재정 불안 및 이혼 후 2004년 자살했다. 이 이야기는 자궁 내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뇌의 돌이킬 수 없는
프로그래밍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뭐 수술도 하고 교육으로서 너는 여자야 라고 가르쳐도 이 라이머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남성으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남성의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기초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으며 게놈의 9개 부분에서 메틸화 패턴은 성적 지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이며 메틸화 패턴의 거의 70% 정확도를 가진 대조군의 성적 지향을 예측했다. 그런 어떤 생물학적, 유전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에 늘 제시되는 반론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성애적 성향은 종족, 번식에 불리하므로 동성애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면 진작에 도태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일반적으로는 이성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도태되었을 텐데 왜 이게 유전과 관련 있으면 도태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사회적 영향의 요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단 이는 번식에 불리한 형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꽤 된다는 점에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반론이 아니며, 또한 게이가 존재하는 집안의 모계 친척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다. 어떤 유전적 요인이 꼭 생존에 유리한 것만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 반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저가 이거를 유튜브로 본 것 같거든요. 게이가 존재하는 집안의 모계 친척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다. 이 유튜브에서 말하기를 이 게이 유전자가 게이로 태어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그 유전자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서 그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저도 봤어요. 이는 게이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후대에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모계 유전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된다. 남성의 동성애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가 여성에게서는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따라서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도태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적 성향이 일종의 어떤 양날의 검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보네요. 이게 발현이 되면 동성애자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이게 발현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만 있으면 이것이 오히려 여성의 출산율을 높임으로써 전체 출산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면 저희 조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동물행동학자,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가설에 따르면 동성애적 형질을 가진 개체가 인류와 비슷한 수렵사회에서 남자들이 사냥하러 갔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범할 리 없는 동성애적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있을수록 그 집단의 생존 확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날 동성애적 형질을 가진 개체가 인류에게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최근 동성애적 형질을 가진 초파리 연구에 따르면 에드워드 윌슨 주장 가설에 상당히 부합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저도 이거를 그 유튜브로 봤거든요. 꽤 재밌는 가설이었는데, 한 부족의 남성들이 사냥을 하러 가면 여자들만 그 마을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부족이 침략을 해오거나 혹은 다른 좀 위험한 야생동물이었을 때 그 여성들을 지켜야 할 남자가 필요했는데 아무 남자나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부족이지만 이 남자도 함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아내를 맡길 수가 없었는데, 근데 게이라면 내 아내를 맡겨도 괜찮겠다. 게이라면 내 아내를 절대 범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게이들을 남겨놨다. 그리고 그 형질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라고 하는 좀 재밌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게이들이 여성들을 잘 지켜줄까? 지켜주겠지 당연히. 저 같아도 제 친구들이 뭐 위험에 처하면 당연히 지켜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게이 인구가 엄청 적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뭐 게이 한두 명이 마을 전체를 당연히 지킬 수는 없겠죠. 힘들겠는데 근데 만약에 여성들만 있을 때 어떤 한 여성이 도망쳐라고 말하는 것보다 많은 여성들 중에서 남성 한 명이 도망쳐라고 말하는 게 더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빨리 위험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빨리 도망쳐, 빨리 숨어라고 남자가 말하는 것이 여성 무리에서.
그런 면에서는 또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에 따라 뇌의 시상하부가 반응하는 호르몬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자 동성애자와 남자 이성애자의 뇌에서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적 지향이 정해지는 것은 다양한 유전적 요소의 중첩된 현상으로 발현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 일반적으로 임신 후반기에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이제까지 연구로 밝혀졌으나 원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적 지향이 언제쯤 결정되는지는 좀 이제 거의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임신 후반기에 성적 지향이 결정된다. 그런데 원인, 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성애나 동성애의 분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걸 토대로 하여 동성애를 이성애로 치료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성적 지향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자들 또한 성적 지향을 바꾸는 행위를 반대하며 바꿀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 현대 동성애 인구 조사. 동성애 인구 비율을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밝히는 것을 꺼릴 수 있다. 그렇죠? 솔직히 나 동성애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죠. 설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조건 지켜준다. 설문조사를 비밀로 하겠다라고 해도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수는 통계자료에 응답하는 사람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올바른 전문적 통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비율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비교적 표본 크기가 큰 최신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는 인구 전체의 1에서 4%로 집계된다. 2003년에 호주 연구진이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라서 대략 3%가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고 대답했다. 또한 양조사에서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인식하지만 동성에게 약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으로 끌리는 면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는데 남성은 8에서 9%, 여성은 15에서 19%가 이런 범주에 들어갔다. 약간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동성애자는 아닌데 좀 동성에게 어느 정도 끌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성애자가 아닐까. 근데 좀 저는 양성의 성향도 어느 정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남자 반, 여자 반 좋아해서 양성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자 4, 여자 6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자 8, 여자 2 비율로 좋아할 수도 있죠. 대부분 이성을 좋아하지만 약간의 비율로 동성을 좋아하는 그런 양성애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성소수자에 속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미국의 경우 4.1%, 유럽연합 평균은 6%까지 상승했으며 특히 미국 밀레니얼 세대와 이후에 만 14에서 29세 사이의 연령대만 따로 집계할 경우 각각 7.3%와 10%까지 상승한다. 2003년 1에서 4%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물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인식의 변화와 좀 더 정확한 측정에 따른 결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이 완전한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점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사회의 성적인 문란함이 더욱 심해져서 동성애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고 지금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답변을 솔직하게 하는 비율이 늘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 비방과 반박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이성애자들 중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것을 두고 이성과 못 사귀어 봐서 혹은 이성과 못 잡아서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그럼 이성애자들은 이성과 잡아서 이성애자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이성과 자려면 이성애자여야 하는데 이성애자기 위해선 이성과 자야 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면전에서 동성끼리는 어떻게 자? 혹은 어떻게 자는지 보고 싶다? 으이씨.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동성애자 연인이 서로 잘 때 자신을
끼워주라고 여겨 이상한 방식으로 들이댄다든가 아니면 겉으로는 그냥 수용하는 척 넘어가도 뒤에서는 쟤네 한 침대에서 자는 사이래 라며 음담패설을 한다. 이성애 하면 낭만적인 생각이 나는데 동성애 하면 섹스만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짓을 당한다면 누구나 화가 날 테니 오해는 하지 말자. 이성애자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이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듯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또 동성애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변태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지. 이성애자 성범죄자들도 이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범죄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듯이 동성애자들에게도 그러한 초점을 적용시켜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게이기 때문에 이성애자 여성들이 게이를 보는 시선을 볼게요, 한번. 이성애자 여성 대다수들 중에는 게이를 두고 막연한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 이는 매체에서 보여주는 사심 없이 편하게 잘 통하는 남사친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선입견으로 인해 게이와는 왠지 사적인 감정이 없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거나 여자 같아서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게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게이를 찾아내어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있다. 뒤에 설명 있죠? 그러나 이는 완벽한 오해로 대부분 게이가 여성스럽지도 않으며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다. 저도 그래요. 저는 스스로 크게 여성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했죠, 여사친들한테. 근데 저보고 언니 같다고 말은 했지만 제가 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전 여자의 마음 잘 모릅니다. 여자의 마음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없어요. 대부분의 게이 남성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여성들을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게이들도 많다. 아무래도 그 게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떤 장난감 취급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나 게이랑 친구하고 싶어, 게이 친구 가지고 싶다 말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러워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는 여자분들이 게이 친구 가지고 싶어라고 말해주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그게 그나마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애자 남성들이 게이를 보는 시선. 게이를 다른 성소수자보다 비교적 더 혐오하는 편이다. 젠더학에서는 여태껏 성적 객체화를 당해보지 못한 남성에게 게이는 처음으로 성적 객체화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남성성이 위협된다고 봐서 게이를 혐오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신의 남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게이들을 더 혐오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죠. 또한 학문 선교에 대한 거부감에서 게이를 혐오하는 경우가 많다. 똥 싸는 구멍에 삽입을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이즈 등은 동성애들 사이에서만 생긴다는 편견도 있다. 근데 이제 학문 선교를 모든 게이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학문 선교가 일반적인 선교보다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높기는 하다. 왜냐하면 직장 내벽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상처가 더 잘 생기니까 에이즈 감염이 높을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학문 선교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남성과 여성이 왜 학문 선교를 하죠? 굳이? 그러나 콘돔을 제대로 쓰면 에이즈 감염 위험은 거의 0%에 수렴한다. 모든 게이가 학문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콘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에이즈 복균자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지 에이즈 복균자가 아닌 남자 둘이서 뭘 하든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는다. 맞죠? 맞아요. 몇몇 분들은 동성애자를 보고 다 잠재적인 에이즈 복균자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냥 동성애 이꼴 에이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이성애자면서 에이즈 복균자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좀 그런 오해가 심한 것 같아요. 동성애는 무조건 에이즈에 걸린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떤 동성애자 커플이 있는데 둘 다 에이즈 복균자가 아니면 뭔 짓을 해도 에이즈에 감염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 그 말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둘 다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둘이 뭔 짓을 해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다. 게이들은 아무 남성에게나 발정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덮치려들지도 않는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게이 중에 성폭행범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개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다. 애초에 게이들도 본인들의 취향이 있기에 게이 근처로 가면 따먹힐까봐 두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가깝다. 자, 이렇게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나무위키를 통해 한번 알아봤는데 동성애를 잘 몰랐던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들을 푸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